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100제 완전 정복이라고 해놨는데, 이 완전 정복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어떠한 쟁점들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8번 동안 진도별로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강의계획서 해가지고 2페이지에 보시면 강의계획서도 강의 진도표 해가지고 밑에 보면 이제 쭉 이제 앞으로 8회 동안에 해서 주로 이제 진도별로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소송법상의 진도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8주 동안에 거의 한 160개 정도의 그 쟁점들을 거의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160개니까 하루에 보통 20개 정도의 쟁점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쟁점이라는 게 굉장히 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160개라고 하는 게 개별적인 쟁점으로 따지면 180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인 쟁점으로 본다면 한 150개에서 140개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나왔던 합의관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의관할 있으면 합의관할 내에서 쟁점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게 약관을 그 유효성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혹은 합의관할인지 전속관할인지, 혹은 또 좀 더 들어가면 이제 합의관할에 있어서의 어떤 승계 문제, 이런 문제를 개별적으로 보면 3개 내지 4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냥 합의관할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전체를 하나로 보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쟁점들이 좀 더 한 20, 30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 합의관할하면 보통 한두 개 정도의 쟁점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합의관할 전체를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합의관할에서 한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한 160개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신의칙인데, 신의칙 안에서도 예를 들어 신의칙의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칙 위반, 그 신의칙에 해당하는 게 이제 부모신람 해가지고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4가지 유형을 개별적으로 볼 것이냐, 그걸 전체 하나로 볼 것이냐, 이렇게 해봤을 때, 또 신의칙 위반이 되었을 때 그 법률 효과, 소송법적 효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눠진다면, 그것도 쟁점이 나눠지겠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하나의 신의칙 위반에 관한 소송법상 효과를 하나로 보는 게 또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통상 쟁점을 한 150개, 60개 정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러이러한 거는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있거나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150개, 60개가 되는 거고, 하나의 그 챕터랑 하나의 그 진도 안에서 개별적 쟁점을 또 나눠준다면, 그럼 무한히 늘어나요.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칙에서 주로 나올 수 있는 쟁점 한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합의관할에서 나올 수 있는 쟁점이 통상 뭐가 있었죠? 약관규제법과 전속적 관할이냐, 부가적 관할이냐, 혹은 관할의 승계가 어떻게 될 거냐, 뭐 2개 정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보통 한 150개에서 160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약관규제법이 무효냐 유효냐 사실 쟁점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일단 약관규제법 민법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지 소송법적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또 빼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이 안 나오, 그런 거는 대개 이제 여러분이 수업,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이제 일종의 뭐를 놔야 되냐면, 그 기초에 그 바닥에 놓고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합의관할의 의의가 뭐냐, 29조가 뭐냐, 이런 것까지 따지고 들어간다면 그거는, 쟁점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합의관할이 29조고, 29조에서 기본적인 요건들은 이런 거였다. 이런 것들은 쟁점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일종의 기저에 이제 깔려져 있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서술에 있어서 기반, 지식이 당연히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빼놓고 했을 때 한 150개 내지 160개의 쟁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그게 기출문제에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그리고 그 기출문제 반영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거의 이해했을 때, 이제 그걸 이제 완전 정복이라 하는데, 그걸 이해했을 때 앞으로 내년에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해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객관식 문제를 풀 때도 보면 느꼈겠지만, 그 기출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더할 나위도 없어요. 객관식은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도 웬만큼 공부하지 않은 부분도 커버할 수 있는 게 객관식이라는 거는 오지선다형에서 나머지 뭐 2개를 꼽을 때도 있으니까 나머지 네 개를 모르더라도 답인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답에 해당하는 판례들은 언제나 중요한 판례들이에요. 그 언제나 중요한 판례들은 시간이 지나도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기출문제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특히 민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언하는데 민법 같은 경우 기출문제만 제대로 보더라도 거의 웬만한 모든 쟁점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혹은 답에 해당하는 것들은 거의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만큼 기출문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이 법학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판례 내지 중요한 판례라고 하는 건 주로 논쟁이 되었던 거잖아요. 쟁점이 되었던 것들을 어떻게 수험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실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합의관할 같은 경우에 합의관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29조가 합의관할에 관한 법조문이다.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 합의관할이 부가적 합의관할인지 전속적 관할합의인지가 법조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근데 전속적 관할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그렇게 해봤을 때 그거는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런 문제는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해 두는 게 굉장히 좋고 그래서 기출 문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앞으로 오늘만 아마 쭉 오늘만 들어보시더라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네. 뭐냐면 이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수 있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시험에 진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를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소득이 있어요. 근데 주관식 서술형 문제는 어차피 내가 써야 되는 거니까 다시 공부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 그만큼 효과는 있어요. 객관식만큼은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식은 똑같은 걸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관식은 똑같은 주제가 나와도 못 써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구라빨이 없으니까 기저의 지식이 없고 기반 지식이 없고 그 기반 지식을 응용해가지고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과 2차 시험인 주관식을 반드시 보는 거예요. 왜냐면 객관식은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력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특허 명사서 같은 거 쓰려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혹은 심판소송 같은 것도 하려면 심판소송 같은 거, 심판소송이 아니라 심판 행정 절차를 밟으려 하더라도 소장과 동일한 형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실력이 필요해가지고 이 주관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서술형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범주 안에서는 기출문제는 계속 거의 무한 루프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의 무한 루프처럼 이렇게 기출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험가에서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그 주관식은 기출문제가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 그걸 확인을 해보시고 확인을 한 오늘만 해더라도 확인이 안 되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 그걸 확인하지 못하는데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오늘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나오고 또 나오는 문제네 라고 하는 확인이 있다면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강의 개관해가지고 강의 일정과 장소, 교재. 교재는 각자 기본서, 요새 각자 기본서라고 하는 건 기반 지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나 아니면 심화정리처럼 어느 정도의 기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쟁점들이 어떻게 사례로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각자 기본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계속 매주마다 진도별로 해가지고 제가 주로 10년치 정도가 나올 겁니다. 10년치. 기출문제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0년 요 10년 안에 어떤 기출문제들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직전 연도.
직전 연도에 기출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이거는 올해 절대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2년 전부터 그 이전 9년치에서 여기에서 통계를 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이거 빼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10년치를 보면 앞으로 이 10년치가 또 무한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그럼 이것도 더 중요하죠. 올해 나왔던 문제에서 내년엔 안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거 빼고서 그러면 범위도 줄어들고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을 거고, 그래서 주로 제가 10년치를 항상 봅니다. 10년치를 항상 보고 그 이전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어차피 20년이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또 10년이 또 반복이 됐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서, 그래서 역대 기출문제 가지고 제가 이거 심화 정리할 때도 같이 이제 제가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4년도 문제죠. 그죠? 적식적법, 변론 증거, 소송의 종류, 상소 재심, 객관적 병합.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다수 당사자 소송 관계가 한 문제도 안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쭉 보세요. 적식과 적법, 변론과 증거, 소송의 종류, 상소 재심, 객관적 병합, 다수 당사자인데 가장 빽빽하게 적혀 있는 곳이 어디죠? 변론과 증거잖아요. 그죠? 변론과 증거인데 변론과 증거가 안 나왔던 적은 거의 없어요. 언제가 있었냐면 22년도가 좀 문제입니다. 22년도에 그 소송 절차의 중단이 그때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23년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23년도 작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22년도에 변론과 증거법에서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 근데 이거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소송 절차 중단을 변론과 증거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왜냐면 소송 절차 중단은 당사자 사망이잖아요. 당사자 사망은 제소 전 사망과 소송 중 사망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해야지, 소송 절차 중단이 무슨 변론과 증거냐. 중단을 했는데 무슨 변론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변론과 증거에 소송 절차 중단인데 그거를 이렇게 백색으로 가려보세요. 백색으로 가려보면, 그러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변론과 증거는 애매하다. 항상 시험에 나와요. 그죠?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다른 거, 심지어 객관적 병합 같은 경우에 항상 나와야 되는데 군데군데 비어 있어요. 그리고 다수 당사자 소송 관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군데씩 비어 있어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건 변론과 증거고, 이게 왜 나오냐? 내니까 꼭 알아도 되고, 소송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변론과 증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면 한 번만 체크해보고 넘어갈까요? 거기서 올해 봅시다. 올해 서증, 자백의 철회. 그 다음에 작년에 서증, 권리자백. 그 다음 22년도에 안 나왔고, 21년도에도 안 나왔고, 20년도에 서증, 19년도에 자백, 그 다음에 16년도에 자백, 15년도에 자백, 또 15년도에는 서증 또 나왔어요. 그죠? 14년도에 뭐가 나왔어요? 백지 보충 문서의 형식적 증거 능력. 정확히 몇 년 만에 나왔어요? 정확히 10년 만에 나왔잖아요. 2014년도 백지 보충 문서의 형식적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가 올해 문제하고 똑같아요. 이건 다음 주에 가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왔네요. 나온다니까요. 이 10년치에 관한 문제는 내년도 10년치하고 똑같이 연결이 된다고, 연결이 되는. 그러면 2014년도, 14년도부터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다시 또 찢어붙이면, 근데 그게 어느 년도에 나올지는 모르죠. 그거까지 어떻게 맞춰요? 그러나 그 범위에서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범위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변론과 증거 들어가가지고 빈도수로 보면 서증과 자백은 거의 나온다 라고 보는 거예요. 거의 나온다라고 보는 거. 이해하시죠? 그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적식과 적법 봅시다. 적식과 적법. 올해 나왔던 문제가 전속적 관할 합의입니다. 그 다음에 사물관할의 반소예요. 사물관할의 반소.
근데 사물관할의 항소심인데 그 13년도 보세요. 13년도에 신급관할의 이송. 요 문제와 올해 나왔던 문제가 똑같아요. 이건 11년도인데요. 그럼 10년 그렇게 하면 제가 막 가서 지랄할 겁니다. 대략 그렇다는 거지. 13년도, 14년도에 나왔으면 다시 또 10년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기, 요 안에 안 나오면 언제든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요 언저리 어디 있었잖아요. 신급관할에 관한 문제, 합의관할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14년대가 뭐가 있어요?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관할. 아주 재밌는 게 결과를 가지고 원인 내지 합리화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년도, 13년도쯤에 뭐가 나왔어요? 신급관할 문제하고 합의관할 나오고 나서 다시 또 10년쯤 지나니까 또 뭐가 나왔어 올해? 합의관할하고 신급관할 또 나오잖아요. 봐야 될 내용들. 그러면 제가 올해나 작년부터나 재작년부터 여러분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야, 이제 관할 문제가 나와야 돼. 어떻게? 봅시다. 우리 관할 최근에 나왔던 게 언제냐면 최근에 관할 나왔던 게 17년도에 나와요. 17년도. 물론 재신관할 해가지고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 재신관할이 20년도에 나왔는데 여튼 17년도든 20년도든 나왔는데 관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동관할이고 거동관할 중에 합의관할인데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한 7, 8년쯤 지나서 여러분들은 7, 8년쯤 지날 때도 놀고 있었거나 이런 그 시험을 준비할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2020년도 넘어가면서 법원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 그럼 나와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나와야 돼? 그러면 당연히 국제재판관할 문제가 나오거나 토지관할 문제가 나오거나 이제 거동관할 중에 이제 합의관할 문제가 나오겠지. 근데 국제재판관할 문제는 지난번에 내가 정리했지만 안 나오고 그러면 재판권 인적 범위 면제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얘기하겠어요? 합의관할 문제가 반드시 나와야 돼. 왜냐하면 10년도 넘었고 이건 의미가 없고 원래 그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식의 이제 논의들을 이번에 한번 다 정리를 해봐라. 그러면 앞으로 수험 방향은 굉장히 좀 분명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앞으로 이건 내일이나 모레쯤 가서 볼 건데 23년도에 뭐가 나왔어요? 법인의 대표자가 나왔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자가 또 언제 나왔냐? 20년도에 나왔어요. 원래 법인의 대표자 문제는 자주 출제됩니다. 올해도 무권대리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거나 당사자에 있어서의 법인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됩니다. 특히나 잘 보시면 20년도에 나왔고 23년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좀 나오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거의 안 보고 내년에 다시 또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내년에 또 봐야 됩니다. 이런 식의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다 보면 금방 이제 채워질 겁니다. 여튼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앞으로 요 역대 기출 문제에 관한 거의 이 진도별로 쭉 볼 것이냐, 이제 기출 문제를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출 문제는 연도별로, 그러니까 편년체라고 여러분들 그 국사에서 이제 들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뭐 역사 얘기까지 할 건 없고, 여튼 연도로 쭉 볼 거냐, 아니면 기전체 혹은 이 사안별로 볼 거냐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진도별로 쭉 나갈 거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강의하기에는 이게 편해요. 강의하기에는 연도별로 쭉 하면 그냥 연도별로 쭉 그냥 나눠주고 같이 봅시다 이러면 편한데, 그거는 체계를 못 잡아요. 이게 굉장히 제가 스스로 공치사하면 이 모든 문제를 진도별로 나눠가지고 매년마다 이걸 나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 요 매년마다 진도별로 해가지고 이거 다 나눠놨잖아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굳이 이런 힘든 작업을 왜 하느냐, 같이 보느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를 진도별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진도별로, 왜냐면 절차니까. 절차는 형식이에요, 형식. 그래서 소재기보다 쭉 이렇게 이미 소송법을 공부해왔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이대로 쭉 이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해도도 높이고 스스로가, 그리고 정리도 잘 돼요. 이해를 해야 뭘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도별로 편전체를 안 하고 기전체 형식으로 혹은 이렇게 쟁점별로 해가지고 쭉 진도별로 이렇게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진도별로 대략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우리가 진도별로 쟁점을 정리하고, 이 쟁점이 기출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하냐면 어떤 사례가 나오면 쭉 어차피 우리가 전체에서 시험에 나올 거니까 그 중에 어떤 문제가 여기에 나왔느냐를 빨리 파악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하나의 쟁점은 이 우리가 그 절차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요게 절차의 어떤 부분하고 연결돼서 같이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송물, 오늘 해야 될 게 소송물인데, 이 소송물이 항소이익하고 연결이 됐었단 말이에요.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가 뭐와 연결됐었어요? 청구 취지 확장에 따른 항소이익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복합적인 쟁점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요거는 여기에서 봐도 되고 여기에서도 봐도 되는데, 일단 최대한 요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송물이, 1심 소송물이 항소나 상고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거나 혹은 이해될 것이냐,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되게 좋은 문제. 그리고 이런 좋은 문제들이 주로 시험에 나와요. 단편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서증하고 자백은 너무 간단하지 않냐 그랬는데 좋은 문제죠. 왜냐하면 모든 소송은 되게 다 뭐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서증과 자백을 가지고 해결하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서증하고 자백이 왜 시험에 나오냐면, 서증하고 자백은 소송에서 특히 모든 사건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런 것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쭉 정리를 쭉 다 해 가시면 될 거고, 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우리가 정리하는 이유는 쟁점이 사례를 어떻게 통해서 나오냐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혹은 그 대략 10년 언저리 동안에 나왔던 쟁점들이 향후 10년, 내년부터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쭉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 10년 안에 나왔던 전체적인 쟁점들 중에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본 게 있나 보세요. 다 나왔던 거예요. 또 나온 거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절대 공부는 특이하게 하면 안 돼요. 가끔 이제 새로운 판례 있잖아요, 그죠? 2024년도에 나왔던 새로운 판례 한두 개를 빼놓고는 거의, 그러니까 10문제 중에 한두 개를 빼놓고는 분명히 내가 아는 문제예요.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는 문제는 다른 누구보다 혹은 합격할 정도의 답안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100분에 60점 이상 혹은 70점 이상을 맞는다고 쳤을 때 10문제 중에 10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한두 문제는 최신 판례니까 그냥 논리만 세워서 모른다고 치고 논리만 세워서 쓰고, 나머지 7, 8문제는 거의 내가 모든 걸 다 쓸 수 있을 정도까지만 된다면 민사소송법 때문에 떨어지는 없을 것이다. 혹은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거나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통해서 요거 하나 하고 꼭 두 가지는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8회를 하다 보면 분명히 정리가 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볼 거고, 일단 시험에서의 형식 보세요. 여러분 기출 이 앞에서 보시면 1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인데 2013년도에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선정 당사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선정 당사자 문제는 올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일단 떠나서 요때는 A-1 그리고 A-2가 있고 B-1, B-2가 있어요. 여기 다시 설문 1, 설문 2, 설문 1, 설문 2. 여기서 보면 몇 점짜리예요? 20점짜리잖아요. 20점.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10점이니까 요건 30점. 요건 20점. 똑같겠죠? 30점, 20점. 근데 여기서 20점짜리, 10점짜리, 10점짜리, 10점짜리. 여기 20점짜리, 10점짜리. 그리고 10점짜리, 10점짜리. 근데 뒤로 가봅시다. 이 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부터는 A1, A2, AP1, B가 아니고 문제 1, 문제 2, 문제 2.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2014년도부터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는데 배점은 보세요. 배점은 20점이죠. 20점. 그리고 10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직 이걸 이용화시킬 수 있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22년도부터 2022년도부터 요 다음 단계가 요 20점, 10점 A1, A2가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로 바뀌었고 여전히 배점은 20점, 15점 가끔 가다 보면 7점, 뭐 8점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100점짜리 배점은 똑같은데 20점짜리도 있고 10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거의 21년도까지. 근데 22년도부터는 문제 1번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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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짜리 3개 10점짜리 2개 배점은 항상 문제 1번은 30점, 20점, 30점, 20점인데 형태는 지금 이걸 진화라고 해야 될지 그냥 단순한 변형이라고 해야 될지 현재는 3년 동안에 10점짜리 문제 1번은 3개, 문제 2번은 2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는 A 파트가 있고 B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A 파트에서 내는 교수가 B 파트에서 내는 교수가 달라요. 그래서 A, B, A, B로 나눴었어요. 그러다가 그럴 필요 없네. 그래가지고 문제 1로 그렇게 해왔고 지금은 그 형태에서 그대로 따다가 해놓고선 그냥 10점짜리를 10개로 그냥 전부 다 일률 정형화 시켜버리자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이런 변화가 있더라.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 그냥 나는 이제 기출문제를 강의하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건 10점짜리 3개, 3개, 2개, 2개, 3개, 3개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20점짜리에서 10점짜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냐면 문제가 좀 평이한 문제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는 줄인 대신에 문제 수를 좀 넓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뭐라 그러죠? 합리화시키기 위한 해석일 뿐이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거에서의 그 문제의 난이도는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와 그 풀어보는 수험생들의 체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뭐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10문제가 나오든 뭐 8문제가 나오든 그러니까 결국 8문제에서 10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저는 이게 정형화됐다고 하긴 좀 아직은 좀 뭐한 것 같아요. 내년에 언제 또 20점짜리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점짜리에서 20점짜리에서 계속 나올 거고 20점짜리가 나오면 문제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그냥 계속 10점짜리 10개로 나올 것 같아요. 그 올해처럼 여러분 본 대로 시험에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2014년도 문제가 이미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일본 동경주소에 음식점을 두고 운영하던 동경주 이거는
국제재판관 합의네요. 그죠? 예, 이거는 여기서 굳이 할 필요 없고 2번 볼게요. 2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의리 관할 위반 항변을 판단하기 위해 이 사건 차용 증서 및 채권 양도 통지서를 검토하는 도중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 있더라 제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발견하였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부재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직권으로 소를 부적법 각하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논의하는 거고 이게 그 유명한 거예요. 부재소 합의에 있어서 실의칙 위반. 그래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요거는 뒤로 가보세요. 14페이지, 그 4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 첫 번째 그 각주 보세요. 각주 2번이죠. 2번. 각주 2번에 보면 이게 몇 년도에 나와서 2013년도 11월 28일 날 시험이 나왔어요. 2023년도 11월 28일인데 이게 지금 몇 년도 시험이었죠? 2014년도 시험이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실의칙 위반이에요. 올해 시험 봤는데 2023년도 11월 달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올해 여러분 몇 월 달에 시험 봤어요? 7월 달에 시험 봤잖아요. 그럼 작년 11월 달에 시험 보면 거기까지 공부할 거냐 말 거냐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직전 연도 나왔던 요 판례들은 여기까지는 공부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요때 생긴 룰이랄까요. 계속 나왔던 게 6개월 전에 있는 판례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굳이 연도를 본다면 2013년도 28일 날 11월 달 마지막에 나왔던 게 그 다음에 7월 달에 시험 보는 데서 시험에 나왔다. 요게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도 시험에 나오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해? 이미 여러분들 또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재소 합의에 관한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이게 중요한 판례라고 이미 소송법에서는 굉장히 많은 교수들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도 학원 강사할 생각은 없었고 대학 교수를 해볼까 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요 판례가 나오자마자 이거 논문을 꼭 써야지 라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미 논문이 한 두세 개 나왔어요. 그리고 남들이 쓴 논문 한 두세 개 나오면 그 다음부터 내가 쓰는 논문 어차피 당선도 안 돼요. 이른바 그 논문 심사 들어가가지고 약간 창의성 측면에서 결국 남의 거 다 베끼잖아요. 그래 썼다가 없애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고가 반영을 해야 되니까 소송법 학자들 이쪽 전공하는 사람들은 최신 판례가 나오면 누가 먼저 이 판례에 대해서 멘트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과들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 걸 얼마나 빨리 최대한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판례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도 그대로 반영이 돼 이게 시험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반영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자주 목격하게 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냐면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직전 연도에 나왔던 중요하다라고 한 판례는 시험에 꼭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 이걸 계속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직전 연도 판례들은 꼭 보고 들어가라. 그게 하나의 어떠한 룰처럼 밈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 역삼동에서 그 변리사 수업가에서도 직전 연도 판례는 꼭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뭐랄까 문화라고 할까요? 약간의 전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거 우리 14년도부터 보기로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하는 거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통해서 꼭 알 거에 그냥 부수적으로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이거부터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민사소송법 들어가면서 맨 처음에 민사소송법이 뭐냐?
민사소송이 뭐냐 해놓고 소송하고 뭐하고 구분을 해요? 비소송하고 구분을 명확히 해라. 이렇게 끊어.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다른 소송들 있잖아요. 가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쭉 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민사소송의 이상.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민사소송의 이상인데 민사소송 1조에 보면 쭉 나와 있고 공정하고 신속하고 소송경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여기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신의칙이라는 게 신의칙. 그러면서 내가 기본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민사소송에서는 신의칙도 이상 중에 하나예요. 민사소송법 1조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정하고 신속하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공정하고 신속하고 소송경제 적정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공정하려면 신속하고 뭐 소송경제하고는 상극이에요. 상극입니다. 제가 요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드라마 같은 거 원래 드라마 굉장히 좋아요. 드라마 중에 파묘 봤어요? 파묘 보세요. 재밌어요. 한참 이제 유행이 지나가지고 요새는 그냥 공짜로 볼 수 있거든요. 파묘에 보면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일제시대 때 그 박근환인가 뭐 했던 그 중추원 참의를 지낸 뭐 했던 친일파의 무덤을 만들면서 그 무덤 밑에다가 음양사,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음양사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 밑에다가 도깨비를 그다 그 일본 그 귀신을 그래 범의 허리를 뭐 이런 얘기예요. 범의 허리를 여우가 뭐 끊었다 뭐 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그 뭐 이런 식인데 그러면서 이 파묘 이 범하고 여우하고 뭐 상극이고 이 파묘하고 뭐 이 상극 그 얘기 하려고 그래 그 얘기.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이 공정하고 신속하고는 어때요? 이거는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선시할 거냐, 이건 우선시할 거냐. 실제 진실 발견을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신속한 혹은 거래 안전을 우선시할 거냐.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실체법에서도 있는 것처럼 결국 소송법에서 이걸 중요시할 거냐, 이걸 중요시할 거냐에 관한 이게 주로 이게 학설의 대립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너무 거대한 광범위한 헤게모니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 그런데 이 신의칙은 민사소송법의 이상이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신의칙의 의, 그 다음에 성질, 그 다음에 신의칙의 뭐예요? 이 파생원칙. 혹은 신의칙의 위반의 유형. 파생원칙을 해가지고 여기서 알아두는 게 이른바 부모실남. 이렇게 이제 알아두고 이 부모실남은 여러분한테 내가 뭐라고 강의하냐면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이시훈 교수가 만들었다. 이시훈 교수가.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요거를 외우라고 하는 이상한 강사들이 있는데 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냥 유형으로 그냥 학설적으로 나눠둔 거지 판례가 그렇게 나눠놓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결론적으로 이거는 전부 다 뭐다. 이건 그냥 다 신의칙 위반이다. 근데 이 신의칙 위반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해놓고 결국 적법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소각화 사유가 되는데 그 소각화 사유가 되려면 이 적법 요건으로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권리, 보호, 이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권리, 보호. 그 다음에 청구기각 내지 혹은 절차에 관한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청구기간은 일단 이건 실제법적인 거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민법에서도 여러분 신의칙 나오잖아요. 민법에서의 신의칙은 청구기각 사유야.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정변경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마 할 거예요. 그 사정변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해제권하고 해지권 뭐 이러면서 해제권에서는 사정변경이 인정 안 되지만 해지권에서는 사정변경이 인정이 돼. 그럼 사정변경에는 해지권이 인정되니까 청구기각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논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의 문제 이거는 실체법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나와.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는 신의 측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 수 있죠. 뭐냐면 증거 신청을 했어. 그 증거 신청을 했는데 신의 측이 위반된 증거 신청이야. 그럼 뭐예요? 증거 신청을 각하해야 되겠지. 그래서 소송법에서는 주로 적법이나 적법 절차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는 거지, 청구권의 어떠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실제법적이니까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소권 실효 문제 있잖아. 예를 들어 신의칙 위반할 때 여러분들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민법에서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 해가지고 해고 무효 확인 해소를 제기했는데, 해고 무효 확인 자체가 뭐예요? 원래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소멸시효나 혹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으나 이걸 현재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신의칙 위반돼 라고 하는 문제는 실제법적인 문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 자체에 소송법적으로 이걸 소송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냐, 이른바 소권의 실효 여부가 논의가 되는, 이때 이 소권의 실효 문제가 바로 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실제법적인 신의칙 문제하고 소송법적인 신의칙 문제가 분리가 될 거냐 하나로 볼 거냐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잘 봐봐요. 소송물조차도 뭐예요? 구소송물로 볼 거냐 혹은 구실제법서로 볼 거냐 아니면 신소송물 이론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논의를 내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한테? 잘 생각해 보면 원래는 판례도 마찬가지고 그냥 청구권으로 보면 돼.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소송법 학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뭐가 생기는 거예요? 프라이드. 자기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송법은 독자적인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신의칙조차도 실체법적으로 보면 안 되고 뭘로 봐야 돼? 소송법 독자적인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효의 원칙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법적인 권리와 소송법적인 권리는 다른 문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져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실효의 원칙은 어디서 많이 적용되냐면 주로 해고무효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같으면, 왜냐면 실제법적으로는 거기서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듯이 소송법적으로도 이 해고무효 확인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신의칙 위반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리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어디에 들어갈 거냐. 그 부모 신람 실효의 원칙 할 때 이거를 이거 따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결국 중요한 거는 신의칙 위반의 효과가 중요해요. 신의칙 위반. 그래서 신의칙 위반 중에 뭐가 권리보익 기억나시죠? 제가 기본 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어디서 적용되기도 해요? 항변권설 같은 경우에 항변권설 어디에 있었어요? 소송상 합의를 했는데 그거를 항변을 하게 되면 소치하 합의를 했어요. 소치하 합의를 했는데 이걸 항변으로 주장하게 되면 법원은 그때 그 항변을 고려하여 뭐에 위반됐어요? 신의칙에 위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나마 쟁점으로 해서 신의칙 위반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특히 신의칙 위반이 뭐예요? 권리보호 이익 위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리보호 이익.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그래 이게 여기서 나올지 부재소 합의니까 소송상 합의잖아요. 소송상 합의로 나올지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면 소송상 합의에 관한 문제를 볼 건지 아니면 신의칙 위반으로 문제를 볼 건지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 소송상 합의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으니까 이게 소송법적으로 어떻게, 그럼 소송법적 효과를 보면 요때 여기 항변권을 행사하게 되고 항변권을 행사하면 그때 비로소 법원이 이 합의에 대한 소송법적 효과를 생각하는 건데 그 소송법적 효과 중에 소각화 중에 뭐예요? 권리보익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신의칙 위반 이렇게 다 엮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엮여지는 거. 이 10년 동안에 보면 신의칙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판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나왔던 유일한 문제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 부재소 합의밖에 없어요. 원래 뭐가 나와야 되냐면 2010년도에 있던 내가 가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이른바 금산사 판례 있잖아요. 그죠? 이 금산사 판례가 원래 시험에 나와야 돼요. 이거 또 나올 수 있어요. 요게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 지금?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요게 시험에.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금산사 판례가 나와야 맞아요. 이것도 신의칙 위반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이게 나오든 어차피 신의칙 문제는 한 번씩은 나와요. 근데 2014년도에 나왔고,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소송상 합의에 관한 문제인지, 신의칙에 관한 문제인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 쟁점을 소송상 합의에 의한 쟁점으로 볼 거냐, 신의칙 위반에 관한 쟁점으로 볼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때그때 나누시면 될 일이지, 내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건 당연히 알아야지. 그리고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뭐예요? 2014년도에, 직전 연도에 나왔던 요게 2014년도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부재소 합의에서의 쟁점이 뭐예요? 이게 소송상 합의로서 논의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신의칙 위반으로서 문제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거기서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뭐 했다? 부적법 각하했다. 이게 타당하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 부적법 각하를 직권조사하는데, 직권조사하면 당사자의 항변이 없이 이걸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예요? 부재소 합의가 있다, 소송상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항변이 없는 한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고. 근데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그 본안에 관한 문제인지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 그러면서 직권조사사항하고 무슨 문제야? 항변사항의 차이점. 이 문제를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대충만 알아봐요. 부재소 합의가, 안 보이니까. 부재소 합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상 합의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의칙 위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 보호 이익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직권 조사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항변 사항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 직권 조사하고 또 뭐랑 또 비교해? 직권 조사하고 직권 탐지주의에 관한 문제가 또 있고, 요 하나의 문제에서 고민할 것들이, 그리고 잘 보면 문제를 지금 또 읽어보면 알겠지만, 직권조사 해가지고 바로 뭐 해버렸어요? 각하해버렸잖아요. 뭘 물어보려고 그래? 이거는 직권 탐지주의에 가깝냐? 아니면 변론주의, 항변사항에 가깝냐? 이런 것들도 결론적으로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엄청 고민하면서 냈네. 그럼 또 한 번.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었느냐? 올해 문제도 좀 이따가 2교시 들어가면 또 같이 풀겠지만, 그만큼 고민하면서 풀었냐? 출제자는 마음 편하게 내면 돼. 고민은 누가 해야 돼? 수험자인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돼. 근데 웬걸? 여러분들은 절대 고민하지 않아요. 즉자즉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막 이 판례 그냥 쫙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뭔지를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그것들이 어디 속에 있어야 돼? 답안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답안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나중에 보고 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판례를 물어보지만 요거를 훨씬 더 중요시하게 물어보는 게 아닌가. 왜냐면 직권조사 해가지고 각하해버리는데 타당하냐?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건 거의 항변사항에 가까우니까. 거의 뭐에 가까워? 변론주의에 가까운 거니까. 직권조사주의, 직권탐지주의에 가까운 게 아니라 변론주의에 가까운 거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할 거면 뭐 해주라고? 성명권이라도 한번 해주라고. 문제에서 보세요. 그 직권으로 각하해버렸어. 그게 타당하냐고. 무슨 문제가 생겨? 상대방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문제들. 여기서 보면 결국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성명권 혹은 지적 의무. 야, 나중에 보니까 이 판례가 그냥 여기까지만 쓰는 문제가 아니네. 그 신의칙 위반으로 소각화 가능해. 아니라고. 왜냐하면 항변사항에 가깝잖아요. 왜냐하면 부재소 합의, 소송상 합의는 항변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다 복합적인 거예요. 복합적인 거. 그리고 그게 소송 요건에 관한 거지만 그렇게 해서 소각할 거면 뭘 행사하라고?
지적 의무를 행사하고 나서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요? 가끔 이 지적 의무가 나온 판례는 항상 시험에 나온 거라고. 이게 어려워요. 이걸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고등법원 판사도 뭐 했다는 거예요? 간과했다는 거잖아요. 간과했다는 거. 이 판례가 얼마나 위대하라고까지는 그렇고 얼마나 좋은 판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 간단한 사안에서 혹은 물어보는 취지에서 보면 아 이거를 분명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놓고 지적 의무를 쓰라는 문제예요. 지적 의무를 쓰라. 원래 판례도 그렇지만 문제를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봤어? 다시 한번 봐봐요. 직권조사에서 뭐 했다고? 소각화했다고. 그게 타당하냐고. 타당하지 않다고. 왜? 지적 의무를 행사해야 되니까. 원래는 맞아. 어디까지 맞아? 신의칙 위반으로 권리 보이기 없으니까 소송 요건이 흥결되어 있고 소송 요건이 흥결되어 있으니까 소각해야 돼. 맞긴 맞아. 그렇지만 지적 의무를 행사했어야지. 이거예요, 이거. 그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거를 어디서 끄집어야 돼? 여기서 끄집어 놔야 돼. 거의 항변사항에 가깝고 항변사항에 가깝다는 건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가까운 거니까 지적 의무를 행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게 방어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잖냐. 그러니까 바로 각하하는 건 잘못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판례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답안지를 대략 쓴다면 부재소 합의 인부 요건 효력과 범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3번이죠. 부재소 합의에 대한 지적 의무 요걸 얼마나 의미 있게 써주느냐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5페이지에 보면 이게 2017년도까지만 이 채점평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민사소송법 A 채점평, 민사소송법 B 채점평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A 파트 교수들이 있고 B 파트 교수들이 이제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죠, 그죠? 그래서 A 파트 교수들이 채점평을 했는데 문제 1, 문제 2, 요거 A 이렇게 이때부터 나눠졌으니까 문제 1 보면 문제 1에 문제 2번 보세요. 위에서 문제 1, 2에서는 부재소 합의의 및 부재소 합의가 항변사항인 직권조사인지를 살펴보고 법원이 직권조사항이라도 당사자를 다투지 아니하는데 직권으로 조사하기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어? 직권조사해서 소각하였다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1 이제 이거 주된 기술하였는 바 2번 보세요. 2에서는 부재소 합의가 항변사항인지 직권조사항인지가 핵심 쟁점인데 소송상 합의에 관한 법적 성질인 사법계약설과 소송계약설만 장하게 서술한 답안도 있었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야? 진짜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니네들 암기한 것만 주구장창 썼지 지적 의무 얘기는 하나도 안 썼네. 아 그래 니들 알아서 공부한 거 내가 이해해줄게 뭐 요거 얘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소송상 합의해가지고 맨날 하는 거 있잖아. 그것만 열심히 허성부 해가지고 맨날 허성부 허용여부 성질 구제책 이것만 주구장창 썼다. 이거 말을 엄청 부드럽게 하잖아. 그런 답안만 장황하게 쓴 답안도 있었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런 답안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의도는 뭐였어? 직권조사를 해가지고 소각화했냐라고 물어보는데 왜 이 허송구만 그렇게 쓰냐고. 몇 년 전부터 하는 얘기야 이게. 10년 전부터 하는 10년 전부터. 그 얘기 뭐야? 문제 똑바로 읽고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좀 명확히 쓰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채점표 한 줄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잘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뒤로 넘어가시고. 그럼 신의칙이 끝났어. 신의칙이 끝났어. 이게 신의칙에서 집어 넣어야 될지 소송상 합의로 들어가서 넣어야 될지는 저도 좀 애매하긴 한데 굳이 문제의 취지를 보자 보면 신의칙에 넣고 이게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인데 소각할 거라도 불이에 타에 해당되니까
이 경우에도 지적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기도 하고, 원래 쟁점별로 여러분들 민사소송법 쭉 들어가면 알아둬야 될 게 뭐예요? 신의칙이잖아. 신의칙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권리보익으로 가는 권리보익. 거기까지는 당연히 나와야 돼. 근데 여기는 부재수합의에 관한 일반적인 성질과 법률적 효과야. 거기에다가 지금 뭐 물어봤어? 직권조사해가지고 소각할 수 있냐를 물어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차가 어떻게 나와야 돼? 앞에 있는 2번 목차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목차의 부재수합의 성질, 효과, 이거는 의미가 없어.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3번 목차. 3번 목차가 뭐야? 부재수합에 대한 불이타, 지적의무, 이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쓰라. 이런 얘기잖아. 그게 어디 있어요? 채점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게. 심지어 문제에서도 봐봐. 출제 의도. 결과적으로 채점평. 그럼 이런 해에는 이것만 주구장창, 허성구만 주구장창 쓰는 애와 한두 마디라도 권리보익 문제에 대한 소송요건에 관해서도 지적의무, 왜냐하면 당사자의 불이에 타가 되니까, 혹은 지적의무에 관한 어떤 136조 사항에 관한 논의를 얼마나 많이 쓴 답안이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출제의도나 채점평 자체가 뭐야? 이거 쓴 애들은 내가 점수 잘 줬다. 이거 쓴 애들, 장황하게 쓴 애들은 뭐야? 점수 안 줬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돼? 무슨 얘기지? 이게 무슨 문제야? 이럴 것처럼 문제가 좀 분명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분명하면 수긍해.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어떤 채점평이 있어. 채점평에 있는데 그 채점평에서는 도저히 수긍을 못해. 그러면 이 채점평대로 채점을 했으니까 어떻게 생기겠어? 그때부터는 아니 이게 맞는 채점평이냐 해가지고 이제 막 심지어 올해도 막 어떤 미친놈들 선동하고 그랬다며. 이의제기하라고 문제, 이 미친 개놈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겨. 근데 이렇게 채점평 나오면 이제는 뭐야? 그거는 잘못된 채점평이라고 이제 공격할 수 있어, 없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공격이 하도 있으니까 몇 년도부터? 2017년도가 2018년부터는 이제 채점평도 안 돼보네요. 하도 그 채점평 가지고 말도 많으니까. 보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 판례를 정확히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별로 이의제기할 게 없다고. 근데 나중에 2015년도, 16년도 좀 가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 좀 뭔가 좀 채점평 이상한데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이대로 채점했냐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채점평도 이제 안 내보내. 왜냐하면 원래 공무원들이라는 게, 그리고 이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있고 공무원이 이렇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면 그만인데, 하도급 기관이잖아요. 산하기관. 예를 들어 산업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에 산하기관이 사면 얘네들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좋아, 안 좋아?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 산업인력공단이 하면서 채점평도 하지 마세요. 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왜 2016, 2017년도부터 채점평이 안 나오냐고? 안 나오지. 그 채점평 했더니 막 말이 더럽게 많이 나오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채점평은. 일단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내가 채점평도 같이 나왔고, 그게 어떤 의미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보긴 볼 건데, 일단 잘 보세요. 문제를 얼마나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중요한지를,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출제자들은 이 답을 알려주려고 여기서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가 아주 그 하나의 의미를 통해서 굉장히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니까 어때? 굳이 거기에다가 직권조사해가지고 소각하였다, 타당하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쓰라고 해, 그걸. 근데 여러분들 어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부재수합이네? 소송상합이네? 아싸, 내가 다 외운 거야, 막. 그러니까 그것만 열심히 쓰는 거. 어떤 의미냐고, 그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신의칙은 그 자체를 중요해. 그 다음에 끝나.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법원이지, 그지? 그러니까 신의칙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근데
요거는 안 내워도 돼. 이미 안 내워도 됐지만 다 외울 거야. 하도 부모실험 해가지고 하도 외우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냥 유형 중에 하나야. 예를 들어서 금산사 판례는 뭐에 해당해? 부당 형성이지만 그 다음에 관할권 남용이기도 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미 금산사 판례 자체가 뭐야? 관할권 남용이자 부당 형성행위로 신의칙에 위반된 소재기가 되잖아. 관할 위반의 소재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라를 칠 줄 알아야 돼요. 기반 지식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순히 뭔가 암기하면 안 돼. 문제를 그렇게 보면 안 돼. 그 판례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판례가 그냥 단순히 외워가지고는 절대 못 풀어요. 나는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이해 2013년도 그때 발표했을 때 막 부재수합이 이따만큼 10장 쓰고 막 난 3장 썼으니까 합격할 거야. 채점평 보니까 뭐야? 그게 써가지고는 점수 안 준다는 게 거기 딱 드러났잖아. 그래놓고 뭐라? 난 10장 썼는데, 난 30장 썼는데 왜 점수 미친놈들이지. 차라리 그거보다도 14페이지, 16페이지 썼지만 지적의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쓴 애들이 훨씬 점수, 그러니까 채점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 잘 봐봐요. 양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게 중요하다니까? 거기다 얼마나 적절한 구라를 쳐주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할게요. 법원 들어가면 법원에서는 일단 법원에 재판권 문제가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관할 들어가면 이성 문제가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법관 자체. 법관 자체의 제척, 기피, 회피야. 일단 10년 내에 들어서 이건 나온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 이게 나온 게 2009년, 2008년도인가 한번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년도 넘었어요. 이게 좀 외람된 얘기인데 제척 기피는 앞으로도 안 나올 가능성은 커. 왜냐면 근데 나왔던 건 제척 사유 중에 이게 43조 5호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 하나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피는 나오지 않고 근데 나온 다음에 아마 기피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요거는 분량도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20년 동안 안 나왔지만 언제든지 중요하니까 그냥 한 번 정도 넘어가고. 그러면 뭐요? 재판권에서는 다시 또 인적 면제 문제하고 물적 범위 문제잖아요. 물적 범위 중에 국제재판 관할 문제. 요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국제사법에서 이미 실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오기 힘들다고. 그러면 나올 범위는 인적재판 문제인데 이게 아직도 안 나왔어요. 강력하게 인적재판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면제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상대적 면제주의라고 하는 판례의 태도가 어떤 때 적용되고 있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관할 문제. 여기에서 법원에서 100% 나온 다음에 이거 10% 나올까 말까. 재판권 문제가 10% 이것도 나올까 말까. 나머지 관할에서 거의 80%의 법원에서 나온다면 80%에서 시험에 나왔어요. 10년 내에 보면 100%가 여기서 나왔지. 근데 여기서 내가 80%라고 한 거는 2014년도에 국제재판 관할하고 이거 관할 관할에서 합의에 관한 요거니까 국제재판 관할 합의 관할로 들어갈 건지 국제재판 관할로 들어갈 건지는 나도 모르겠다고. 근데 일단 국제재판 관할 문제가 나왔지만 국제사법이 적용되거나 뭐 이런 게 적용된 게 아니라 국제재판 관할에서 합의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할에서 있잖아요. 관할과 이송할 때 관할에서는 법정 관할, 거동 관할, 그죠? 그 다음에 법정 관할 직, 사, 토. 법정 관할, 직분 관할, 사물 관할, 토지 관할. 사물 관할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지. 내가 올해 여러분한테도 사물 관할 의미를 얘기하면서 5억으로 바뀌었다. 근데 내 책이 안 바뀌어가지고 정말 쪽팔리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 그지? 이런 생각하니까 내가 가끔 책을 틀려야 되고, 틀리면서 여러분한테 주의를 줄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틀렸다는 의도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물관할, 요게 내가 탁마 배정하면서도 또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이 중요한 판례라고. 그러면 시험에 기출문제 나왔다고. 그 다음에 사물, 직사토, 토지관할. 토지관할은 또 시험에 나오기 힘들다고. 그래서 힘들지만 토지관할을 정하는 건 뭐가 있었어요?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그 다음에 관련재판적. 이게 경합한다. 보통재판적 피고의 주소지, 특별재판적. 이게 시험에 나올 거다. 나온다면 그 다음에 정말 나온다면 뭐예요? 관련재판적에서 시험에 나와야 돼. 원래 이게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토지관할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시험에 나와야 돼. 라고 쟁점을 정리하고, 지금 다 쟁점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사토에서 토지관할 빼고 그럼 법정관할 빼면 거동관할인데, 법정관할하고 거동관할은 그럼 거동관할에는 합의관할하고 뭐가 있어요? 합의관할하고 변론관할 있잖아. 변론관할도 중요하고 합의관할도 중요한데 원래 합의관할이 시험에 나와야 돼. 이거 올해 내내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합의관할. 합의관할이 뭐가 나온다. 이거. 그러면서 이 합의관할에 관한 문제하고 올해 이 사물관할에 관한 문제가 나왔지. 그럼 내년에는 안 나와. 올해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봐. 관할 나오고 나서 한 7, 8년 돼야 그때 한 번 나오고. 법원에 관한 것 중에 또 한 번 나오고 나면 4, 5년 또 지나야 한 번 나오고. 내년에는 보지 마세요. 나하고 이 정도만 정리하면 충분해. 특히 제적 깊이 빼고는 어차피 여기에서는 또 나올 게 없어. 그리고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거 내가 심화정리 마지막 하면서 내가 뭐라 했어? 여러분들은 법원 차라리 안 한 거,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왜냐하면 이때 여러분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이미 이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잖아. 올해 여러분한테 뭐라 했어요? 합의관할 꼭 보고 하라고. 왜냐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년에는 안 나와요. 승민이 내년에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근데 안 봐도 되는데 가만히 다 하고 있네, 그지? 다 하게 돼 있어요. 중요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도가. 그렇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제적 깊이 회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 인적 재판 보면 이제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관련 재판적 문제는 내가 한 번 낼 거예요, 한 번. 한 번 정도 낼 거예요. 그냥 이 정도에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이송이 나와, 이송이. 근데 이렇게 법원편에 나오니 난 이송에서 또 나오긴 힘들어요. 어차피 이건 34조 1항과 나머지를 구분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탁탁탁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신입직 전체가 그냥 하나의 쟁점이야. 신입직 전체가 하나의 쟁점이고, 그 다음에 법원 들어가면 인적재판 면제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고, 그 다음에 국제재판관에 관한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고, 그 다음에 관할 들어가면 관할 전체와 이송이 있는데, 관할 내가 전체에 대해서 쟁점이라고 안 하잖아. 관할에서는 굳이 해야 될 게 특별재판적과 관련재판적, 그 다음에 거동관할에서 합의관할, 변론관할. 이 안에는 또 세부적인 게 있는데, 지금 수험생들이 와 세부적인 거 딱 관할, 변론관할, 이게 탁탁탁 생각이 나야지. 이 정도는 준비가 돼야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변론관할에서 쟁점이 뭐야? 변론일 때 언제부터 변론이냐? 그러면서 뭐예요? 소송 계속인 답변서 제출할 때냐? 아니면 송달 받을 때냐? 이거 언제부터 변론이냐? 단순한 청구기각 판결, 단순한 청구기각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변론이냐? 기억나 안 나? 그래, 이게 기억나면 원래 문제에서 딱 보면 나올 거 아니야. 단순한 청구기각 판결을 했는데 변론관할에 성립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너무 뻔하지. 문제에다가 뭐라고 써줘야 돼? 피고가 단순히 답변서에 청구기각 판결했다. 그런데 관할 위반이 생겼냐? 이건 아예 문제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쟁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문제가 나올 여지가 없어. 잘 보면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네. 쟁점이긴 한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그럼 34조 1항하고 나머지 이송들. 34조 1항은 무슨 문제예요? 이거는 신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신청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전부 다 무슨 이송밖에 없어? 직권 이송밖에 없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다 뭐 신청에 의한 이송과 직권에 의한 이송이 생길 수 있겠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송 문제와
관할 문제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오는데 내년에는 좀 그냥 지나가면서 이송에 대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관련 재판적 문제 한 문제 정도, 이런 정도만 적절하게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2교시에는 여러분들하고 관할에 관한 문제에 어떤 것들이 나왔었는지 하나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나머지 구체적인 거는 2교시 가서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2014년도 7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3년도) 문제야. 일부러 내가 같이 본 거예요. 갑은 을에게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존재하는 수 제기하였고 1심이 전부 승소하였다. 패소할은 전부 불복하는 취지 항소를 제기하였고 동항소 사건은 지방법원, 법원, 합의부, 항소부로 심리되고 있었고, 을은 항소심 계속 중 자신이 발행한 손해가 1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그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를 반소를 제기하였다. 반소는 접법한 거 보고, 한편 을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대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심은 고등법원에 심리되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주장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을의 이송 신청을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34조 35조를 근거로 동항소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보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 여러분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12페이지에 2번 보세요. 2번. 갑이 을을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였고 제1심인 시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리하여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을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이 시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되었다. 을은 항소심 계속 중 갑과 을 사이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갑이 수익이 잘 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자금을 빌려줬고 자신을 현혹시켜 계약을 하게 하여 이로 손해가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 5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는데 갑은 을의 반소에 제기에 동의하였다. 이 경우 시지방법원의 상급법원 D고등법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잘 보시면 약간의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결국 뭐예요? 동일한 모티브 혹은 동일한 의미의 뭘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그 하나의 판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2014년도 문제하고 이게 몇 년도 문제예요. 거기다 제가 12페이지 위에다 보면 13년도 문제와 비교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뒤에 보면 13페이지 보면 설문이 10점 문제의 소재 해가지고 제가 나라면 이렇게 썼을 거야 라고 답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쉬는 시간에 잠깐 보고 그리고 2교시에 이제 법원에 관한 전체적인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진도별로 10년치를 한번 보고 그러면서 쟁점을 정리하면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봐라. 우리가 쟁점을 정리했던 게 기출에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가 그 수없는 쟁점들이 있는데 사실상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론관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사실상 문제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왜냐면 그 문제가 바로 뭐니까? 답이니까. 물론 이것도 문제가 답이긴 하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를 일단 확인하고 그게 가장 이 수업의 중요한 목적이야.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그 10년 통계를 내고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지를 한번 정리해서 두 가지입니다. 쟁점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쟁점들이 내년에 어떻게 반영될 거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 그러면서 보니까 기출문제를 보니까 의미가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죠? 계속 확인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안 하시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나도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알아야 수업하기도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고 진도는 지금 잘 봐요. 신입직 대략 받고 법원 쭉 한번 봤잖아요.
원래 내년에는 이송하고 관련 재판적 한번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내가 기초 GS나 혹은 실전 GS 할 때 한 번씩 낼 겁니다. 법원에서 아예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원래 나올 게 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안 나온 게 뭐야? 이송하고 관련 재판적이잖아. 이건 내년에 안 나온다는 게 아니야.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없지만 수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1%의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보고 들어가야 돼요. 관련 재판정하고 이송은 명확하게 한번 보고 들어가자. 그래서 법원은 대략 이 정도에서 정리하면 돼요. 다시 한번 2교시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소속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속물하고 소외 개시. 그래서 오늘은 소속물과 소외 개시까지 보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진도별로 쭉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